엄마, 이번 설에 저희가 집으로 갈게요. 김서방이 엄마 불고기 먹고 싶다네요. 아니야. 안 와도 돼. 각자 보내자. 엄마, 저번부터 대체 왜 그러세요? 다른 집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아서 난리인데. 우리처럼 자주 오면 좋아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아, 이제는 너희가 오는 게 부담스럽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도 사위도 다 손님이야. 명절이고 생일이고 찾아오면 대접해줘야 해서 나도 힘들어. 아니, 엄마,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자식을 안 보겠다고 해요? 엄마가 자식밥 해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래, 억울하다. 너희는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않고 밥만 얻어먹고 엄마를 위해 밥 한 번 사준 적은 있어? 그치만 그건 엄마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자식들이 오면 챙겨주고.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나도 누가 차려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TV 보는 손님이 되어보고 싶구나. 이제부터는 내 집에 오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자. 부모 자식 서로 안부만 묻고 사는 게 좋겠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서동숙 할머님이십니다. 서씨 할머니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10살 많은 남편에게 시집을 가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죠. 어린 서씨 할머니는 고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 밤을 지새웠고 시부모님과 동서들, 시누이들까지 모두 대접해야 했습니다. 장을 보는 것부터 음식 준비,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모두 서씨 할머니의 몫이었죠. 명절이 끝날 무렵이면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딸 수영이를 낳았는데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진 거죠. 아들도 못 낳는 게. 이런 말씀을 곧잘 하셨습니다.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박대가 심해졌고 서씨 할머니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시댁에 대들면 패가 망신한다는 게 통념이었고 더구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감히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을 안고 친정으로 달려가 하소연해 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아라.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지. 너만 더 힘든 게 아니야. 였습니다. 친정 상황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은 남동생만, 우리 장남, 이라며 극진이 대했죠. 딸인 저는 그저 남의 집 식구 취급이었습니다. 여자가 시집가면 남의 집사람이지. 이런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사셨어요. 세월이 흘러 친정아버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남동생과 며느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땅도 집도 모두 동생 부부의 몫이 되었죠. 반면 부모님이 아프시면 곁에서 극진히 병간호를 하며 봉양한 서씨 할머니에게는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서씨 할머니는 친정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친정아버지에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재산 좀 주세요. 아버지한테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친정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씨 할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안 돼. 동생은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면서 왜 저는 한 푼도 안 주시는데요? 아버지 아프실 때 병간호하고 용돈도 드린 게 누군데? 동수 그놈 자식이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입이 있으시면 말씀해보세요, 아버지. 시끄럽다. 딸이 부모 봉양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어디 감히 말대꾸야. 서씨 할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요. 나도 이제 아버지 안 볼라니까.
그렇게 서씨 할머니는 부모와의 연을 끊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부모님이 잘못을 깨닫고 연락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후로도 친정 부모님은 끝까지 동생과 며느리만 챙기셨지만 정작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실 때 동생 부부는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고 장례식에 며느리는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끝까지 아들 며느리만 자식 취급한 친정아버지도 재산 다 물려주고 말년엔 버림받아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 내외만 찾으셨지만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이렇게 서씨 할머니는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라는 이유로, 친정에서는 딸이라는 이유로 늘 뒷전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딸 수영이만큼은 절대로 이런 서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딸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딸 수영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다 해주려 했고 공부도 열심히 시켰죠. 특히 딸이 결혼을 한다면 난 절대로 우리 부모님처럼 하지 말아야지. 우리 딸의 든든한 편이 돼줄 거야.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은 먼저 세상을 뜨고 서씨 할머니의 딸 수영이는 할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무사히 대학 졸업 후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자신처럼 고생하지 않고 전문직을 가지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죠. 우리 딸 은행원 됐다며 시장 가는 길에 만나는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30살이 되던 해 수영이는 소개팅으로 지금의 사위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사위는 예의 바르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든든한 신랑감이었죠. 딸이 사위를 처음 소개시켜줬을 때가 기억납니다. 엄마,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수 씨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영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될 사람이 참 잘생겼네. 결혼식 날 서씨 할머니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집살이에 고생했던 자신과 달리 딸은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영아, 엄마는 내가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늘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는 안심이다. 넌 엄마처럼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거 다 알아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딸. 행복하게만 살면 그게 효도야. 결혼 후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임신? 축하한다, 우리 딸. 딸은 결혼 후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하며 서씨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손주 하빈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손주가 태어난 후 딸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 위해 근무하던 은행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도 잠시 예기치 않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사위 역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딸은 서씨 할머니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 이 일을 털어놓았죠. 엄마, 우리 신랑이 회사에서 해고 당했대요. 저도 일을 안 다니는데 우리 가족 이젠 어떡하죠? 수영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결국 딸도 다시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복직은 쉽지 않았고, 결국 동네의 빵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죠. 그동안 서씨 할머니에게 손주를 맡기고 싶다며 부탁했고, 서씨 할머니는 흔쾌히 손주를 맡기로 하셨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빈이 돌보기 힘드실 텐데. 무슨 소리야? 너희 사정 뻔히 아는데 내가 손주 좀 돌볼 수 있지. 70세의 어린 손주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든 몸으로 아기를 돌보려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죠. 하지만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모든 고단함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뒤뚱뒤뚱 걸어오는 하빈이를 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찾아왔죠. 그리고 딸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서씨 할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사실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지만 딸이 고생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었죠. 외식할 때면 항상 서씨 할머니가 계산했고 손주 용품도 사주셨습니다. 엄마, 저희가 계산할게요. 됐어, 됐어.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지나?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사주면 되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엔 꼭 저희가 살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딸과 사위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려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식사를 마쳐도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물건을 살 때도 당연히 서씨 할머니가 계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딸을 위해 돈을 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일부러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일부러 계산하지 않고 딸과 사위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았죠. 그런데 딸은 갑자기 전화가 온 것처럼 핸드폰을 귀에 대고 밖으로 나갔고, 사위는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 하더니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옆 테이블의 종업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걸로 계산해줘요. 부끄러워진 서씨 할머니는 결국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딸과 사위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씨 할머니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도와준 걸까? 이러다가 우리 딸이 버릇없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애들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런 거겠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새 직장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참자. 다행히 사위는 새 직장을 구했고, 손주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독박육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야 서씨 할머니도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쉬어야겠다. 서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시댁을 위해 그리고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딸 부부의 생활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지만, 그들의 태도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서씨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집에서는 공짜로 밥을 먹고, 밖에서는 일부러 비싼 음식을 시켜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고깃집 가요. 하빈이가 갈비 먹고 싶대요. 이번에도 또 외식이야? 너무 부담되지 않니?
아이고, 할머니가 손주 하나 고기 사주는 것도 아까워하시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농담인 줄 알면서도 서씨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괜히 손주를 핑계대어 말하는 것이 더욱 서운했죠.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딸 부부는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있곤 했는데 정작 차례상을 차리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씨 할머니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사위는 TV만 보고 있었죠. 수영아, 엄마 좀 도와줄래? 김치도 꺼내야 하고. 엄마, 저 피곤해서 좀 쉬고 있을게요. 하빈이도 보느라 힘들어서. 하빈이는 지금 자고 있잖니? 그래도 피곤하단 말이에요. 엄마, 명절인데 저 좀 잠깐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친정이잖아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딸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랐지만 딸 부부는 마치 보지 못한 척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쌓인 그릇들을 보면서도 꿈쩍하지 않았죠. 명절에 나만 일하는 게 맞는 건가? 자식이 아니라 꼭 손님 받는 것 같네. 에휴. 서씨 할머니는 점차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딸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서씨 할머니는 점차 딸 부부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라고 딸이 말하면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남을 줄이다 보면 딸에게 서운함을 느낄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런 서씨 할머니의 마음과는 다르게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건 바로 서씨 할머니의 칠순잔치 날 생긴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씨 할머니의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딸 부부는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하냐며 가족끼리 좋은 데에서 식사를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고 서씨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기에 이에 동의했습니다. 한편으로 속으로는 오늘만큼은 당연히 딸이 내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예약했어요. 한정식 집인데 괜찮죠? 한정식 좋지 깔끔하고 좋잖니. 인당 30만 원은 넘는 비싼 가격대였지만 자신의 생일이니까 특별히 딸이 준비한 것이리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하빈이가 갑자기 칭얼거리네요. 딸은 갑자기 급히 일어났고 사위는 장모님,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척척 움직이는 모습이 서씨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서씨 할머니는 딸과 사위의 만행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고 느낀 서씨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잖니? 이번엔 너희가 밥값을 내렴. 서씨 할머니는 일부러 주변에 들리게 크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잠시 당황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마지못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카드를 내미는 손짓도 퉁명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과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왜 그러셨어요? 창피하게. 뭐가 창피하다는 거니? 엄마가 돼서 자식한테 밥값 받아내려고 하시고. 거기가 얼마나 비싼 집인데요. 참나. 내가 고른 집이잖니?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싼 데로 갔을 텐데. 서씨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자식을 망쳤다는 것을 말이죠. 서씨 할머니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자식의 잘못은 부모로서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해. 이 기회에 저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지. 서씨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딸과 사위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딸과 사위가 자신의 잘못을 느낄 수 있게 그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이 행동해서 깨달음을 주고자 했습니다. 다음 주말 딸 부부가 또 만나자고 하자 서씨 할머니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씨 할머니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엄마, 계산은요? 너희가 하면 되지. 난 바빠서 먼저 갈게. 딸과 사위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서씨 할머니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더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딸과 사위는 밖에서 만나자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죠. 1월이 되고 설이 다가오자 엄마, 이번 설에 저희가 갈게요. 김서방이 불고기 먹고 싶다네요. 라며 딸이 전화로 말했지만 서씨 할머니는 오지 말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씨 할머니의 의견을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번부터 대체 왜 그러세요? 다른 집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는데 우리처럼 자주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엄마는 우리가 만나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서씨 할머니는 이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수영아, 어떤 부모가 자식이 오는 걸 마다하겠니? 근데 이제는 너희가 오는 게 부담스럽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도 사위도 다 손님이야. 명절이고 생일이고 찾아오면 대접해줘야 해서 나도 힘들어. 엄마,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자식을 안 보겠다고 해요? 엄마가 자식밥 사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그래, 억울하다.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않고 밥만 먹고 밖에선 엄마가 매번 계산하잖니? 그치만 그건 엄마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이제 명절 때 보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올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초대하렴. 나도 누가 차려준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TV 보는 손님이 되어보고 싶구나. 서씨 할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어서 서씨 할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에도 오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자. 서로 안부만 묻고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서씨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딸은 삐쳤고 결국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죠. 하지만 서씨 할머니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 할 때였습니다. 딸이 연락을 끊은 후 서씨 할머니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딸과의 만남에서 느껴졌던 부담이 사라지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상에 집중하며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딸에게 연락이 없으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외식비 걱정도 없어졌고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그녀의 일상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한편 다른 시간이 지나면서 서씨 할머니의 부재를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던 어머니가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자 딸은 점차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딸을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수영아,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잖아. 장모님한테 얻어먹기만 하고 감사 표현도 안 하고. 나도 반성 많이 했어. 장모님께 연락해서 그동안의 일들 진심으로 사과드리자. 그리고 이제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빌자. 사위의 말을 들은 딸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자존심을 접고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영이. 그래, 수영아, 무슨 일이니? 엄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저희 집에 한번 와주실래요? 제가 직접 음식 준비할게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대접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딸의 집을 방문한 서씨 할머니는 깔끔하게 차려진 음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딸과 사위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엄마 말이 다 맞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돌려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어요. 사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철이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그동안 저희가 어머님께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약소하지만 준비했어요. 사위가 내민 것은 사위 명의로 된 카드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이걸로 생활비로 쓰시고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시면서 친구분들이랑 좋은 데도 다녀오세요. 힘들 때 저희 도와주신 거 잊지 않고 차근차근 다 갚을게요. 딸과 사위가 건넨 선물에 서씨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거 바라고 내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야. 그러나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가 그동안 받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이에요. 이건 꼭 받아주셨으면 해요. 사위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지못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씨 할머니는 딸과 사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잦은 만남이나 집에서 부담스럽게 대접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의견을 단호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니 사과는 받을게.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단다. 우리 앞으로는 간단히 만나자. 엄마도 나이를 먹었고 시대도 변했어. 요즘 같은 시대에 꼭 무리하게 볼 필요는 없잖니? 서로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구나. 딸과 사위도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이후로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가족은 커피숍에서 만나 간단히 차를 마시며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지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커피숍 만남에 딸과 사위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이내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더 이상 음식을 차리거나 외식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딸과 사위도 어머니와의 만남이 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커피숍에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희도 부담 덜고 엄마도 힘드시지 않고요. 서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 그동안 괜히 음식을 차리고 치우느라 고생만 했던 것 같아. 이번 경험은 서씨 할머니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부모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애쓰는 것이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도 이제는 마음 한구석으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깨달음은 할머니를 더욱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과 사위에게 실망하거나 기대를 하지 않았고, 딸 부부 역시 어머니와의 만남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족은 명절과 특별한 날마다 간단히 만나 안부를 묻고 커피숍에서 헤어지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식은 가족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씨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자식들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아들 부부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30일 이내 퇴거 요청이라는 문구를 보자 곧바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취소하세요. 아니, 취소 못한다. 이제 그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앞으로는 잘한다고. 됐다. 내가 뭐 너네한테 남들만큼 잘하는 거 바란 줄 알아? 수술하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검진 받으러 와서 하룻밤 재워달란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래요? 제가 얼마나 효도했는데? 효도는 개뿔.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그게 네가 아는 효도냐? 그건 와이프가. 이제 나도 더 이상 이제 너희한테 아쉬울 것 없다. 빨리 짐 빼렴. 저희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응,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 갈 곳 없으면 너가 말한 찜질방이나 근처 호텔 가보는 건 어떠니? 안녕하세요.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임막순 할머님이십니다. 임씨 할머니는 첫 결혼해서 얻은 아들 영훈을 홀로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28배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후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된 임씨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영훈아, 엄마가 너만큼은 꼭 잘 키울게. 약속할게. 아픔을 달래거나 슬퍼할 시간도 없이 임씨 할머니는 2살배기 아들을 위해 강인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식당 일도 하고 장사도 하며 아들을 키우셨지만 그 시대의 젊은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삶은 생각보다 더 고단했습니다. 막순 씨, 힘들게 혼자 키우지 말고 좋은 인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요? 주변 지인들의 걱정 어린 권유가 이어졌고 결국 35의 나이에 중매로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자식이 없는 상태였고 아들 영훈이를 친아들처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영훈이가 이복 형제로 인해 어린 마음에 상처받을까 염려했고 임씨 할머니의 제안에 따라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이를 낳고 싶지만 영훈이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셋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남편의 따뜻한 배려와 헌신 덕분에 임씨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고, 아들의 학업과 성장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어릴 적 아들은 효심이 깊고 애교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임씨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크면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게요. 우리 아들? 그냥 바르게만 자라다오. 그게 엄마한텐 효도야.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부터 아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영훈이는 점점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고, 주말마다 이어지는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용돈을 더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느 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짜 필요해서 그래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못 나가면 어떡해요? 임씨 할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셨지만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거야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은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소개팅으로 며느리를 만났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만 해도 임씨 할머니는 참 밝고 착해 보이는 며느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신혼집은 서울로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 앞으로 승승장구할 텐데 그에 걸맞는 집이어야죠. 결혼식 전부터 며느리는 무리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고, 아들 영훈이는 그런 며느리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려 했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해 쏟아부었고, 결혼 후에도 꾸준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아들 내외가 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오? 집을 사달라, 인테리어를 해달라. 우리 형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임씨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영훈이가 어릴 때 생각나서요. 아버지 없이 자란다고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친구들 아버지 참관 수업날엔 아파서 학교도 안 간다고 했었어요. 그때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하고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임씨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들 떳떳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 며느리도 잘 살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 자꾸 마음이 약해지네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오. 특히 명절 때면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영훈이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자식한테 뭘 바라고 키운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감내하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처는 깊어만 갔습니다. 임씨 할머니의 정성은 점점 귀찮은 간섭으로 취급되었고 발걸음은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던 중 예기치 못한 사건이 임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임씨 할머니는 가슴에서 이상한 덩어리를 느끼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아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검사실에 들어섰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유방암 2기 진단을 내렸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히 받아들이려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아프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암이라니.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마침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영훈아, 엄마가 검사를 받았는데 임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들도 긴장한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검사 결과 안 좋으세요? 암이래. 유방암 2기. 잠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암이라고요? 지금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아들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식밖에 없구나 생각하며 임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구나. 엄마가 알아서 잘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병원도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주말에 시간 내서라도 꼭 찾아뵐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임시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함께할 수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울까지 같이 가고 싶지만 허리가 영 말썽이니 원. 내가 당신과 함께 갈 순 없지만 집에서 당신을 위해 생선도 굽고 따뜻하게 맞이할게. 치료 잘 받고 와요. 주말이 되자 아들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큰 병원 예약도 직접 해주었고 입원 수속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며 대신 며느리에게 임시 할머니의 병간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엄마, 제가 일 때문에 올 수는 없지만 저 대신 와이프가 잘 돌봐드릴 거예요. 임시 할머니는 며느리의 표정이 못마땅해 보이는 것을 눈치챘지만 병든 시어머니를 간호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따뜻한 말과 아들의 약속과는 달리 서울에서의 병원 생활은 임시 할머니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하루하루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날, 구토가 심해 물 한 모금이 간절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예, 현주야. 물 좀 가져다 줄래? 하지만 며느리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까 드렸잖아요. 한 번에 말씀하셔야죠. 임시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며느리는 드라마를 시청하며 무심히 과자만 씹어댔습니다. 옆 침대 보호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주변 환자들의 따가운 눈길이 느껴졌지만 며느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병문안 시간이면 더욱 참담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큰 소리로 통화하며 병실 분위기를 어지럽혔습니다. 아, 여기 병실인데 답답해 죽겠어.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
이를 들은 임씨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이불 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맞은편 보호자가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병원에서 통화도 못해요? 제가 뭐 큰 소리 낸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임씨 할머니가 민망한 마음에 고개 숙여 사과하며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할 뿐이었죠. 어머니, 저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매일 이런 핑계로 병실을 비우며 병간호를 소홀히 하는 며느리를 보며 임씨 할머니는 아들과의 통화에서 전부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엄마, 치료는 받을 만하세요? 제가 못 가서 미안해요. 아니다. 너도 바쁜데 뭘. 현주가 알아서 잘해주고 있어. 하지만 괜히 아들 걱정시키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말 해봤자 아들이랑 며느리 이간질 시키는 거 밖에 더 되겠어. 하는 생각에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임씨 할머니를 더욱 서글프게 하는 건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딸이 매일 퇴근 후 들러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살뜰히 물었고 맞은편 침대의 환자는 손주가 직접 그린 그림을 자랑스레 벽에 붙여두었습니다. 반면 임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무심한 태도와 아들의 긴 부재 속에서 외롭게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쓰러져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임씨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토록 공허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암 치료만 끝나면 더 이상 이런 서러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경과가 좋다며 앞으로는 정기적인 검진만 잘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라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까지 오가야 하는 검진이 임씨 할머니에겐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검진 날, 임씨 할머니는 아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려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왔는데 하루쯤은 쉬었다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씨 할머니는 아들 집 현관 비밀번호도 몰라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으로 1시간 넘게 서 있자니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훈아, 병원에서 치료 끝났는데 너희 집에서 하룻밤만 묵고 가면 안 될까? 어머니, 검진 끝나고 내려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곤란한데 우선 아내한테 물어볼게요. 잠시 후 며느리와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님, 비밀번호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요즘은 개인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좀 이따 집에 갈 테니까 그때 열어드릴게요.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면 다음에 오시든가요. 임씨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술 부위가 욱신거리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추운 바람을 맞으며 앉았다 섰다를 반복하는 동안
지나가는 이웃들의 궁금한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거의 2시간이 지나서야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좁아서 창고방이라도 주무셔야 할 것 같네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은 집안 작은 창고방이었습니다. 빨래하다 남은 세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설마 나보고 여기에서 자라고? 어머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희도 방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 공부도 해야 하는데 방해되시잖아요. 임시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에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아들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내 불편해하지 않게 배려 좀 해주세요. 아픈 거 이해하는데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내가 그때 병간호도 해줬잖아요. 그리고 자식한테 너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임시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았다. 미안하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방으로 들어온 임시 할머니는 창고방 바닥에 이불을 폈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찬바닥에 눕자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밤중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님 언제 가실 거예요? 이러다 계속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 내가 내일 잘 얘기할게. 빨리요. 오늘 재워드린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셔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애들 교육에도 안 좋다고요. 알았어. 내일 병원은 동네로 옮기시라고 할게. 그래요, 이제 그만 끊어내요. 매번 검진 핑계로 오시는 것도 그렇고. 창고방 구석에서 임시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몸을 웅크린 채 한밤중에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수술 전날 밤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말이 이제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임시 할머니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렇게 뼈저린 밤이 지나고 새벽녘이 되자 임시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고방에서의 그날 밤 이후 임시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내의 핏기 없는 얼굴과 흐트러진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오? 임시 할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문 앞에서 2시간 넘게 서 있었던 일, 차디찬 창고방에서 밤을 보낸 일,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차가운 대화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남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보, 사실 내가 지금까지 영훈이한테 강하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게 친자식이 아니라서였소. 혹시라도 내가 편견으로 대하는 건 아닐까 늘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네. 남편은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못된 녀석, 내가 한마디 해야겠어. 여보, 아니요, 이번만큼은 내가 나서야지. 내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30년을 함께 살았고, 그동안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꾸짖었습니다. 이 막대 먹은 놈!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창고방이라니! 네 어머니 수술한 지 얼마나 됐다고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버지, 그게 입 다물어! 우리가 너를 30년을 넘게 키워줬다. 그동안 너한테 한 번이라도 뭐라 한 적 있더냐? 근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아? 너 때문에 또 다른 자식도 안 낳으시고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 개놈의 자식. 이럴 거면 연 끊어. 우리한테 뭐 바라지도 말어. 임시 할머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이제 나도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나도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을래요. 이제 우리 둘만 의지하고 살아요. 임시 할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거치고 대신 단단한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여보,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러 가요. 다음 날 부부는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드님 댁의 소유권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고 증여 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고요? 이건 명백한 소유권 침해입니다. 게다가 환자 방치와 학대의 정황도 있으니 퇴거 요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시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님, 시작해 주세요. 이제는 제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내외에게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30일 이내 퇴거 요청이라는 문구를 본 아들은 곧바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취소하세요. 아니, 취소 못한다. 이제 그 집에서 나가거라. 엄마가 자식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효도했는데? 임시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효도는 개뿔. 내가 무슨 효도를 했니?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지도 않고 수술한 어미를 창고방에 재우고 이게 네가 아는 효도냐? 그건 와이프가. 이제 와서 내 아내 핑계 대지 마라. 너희 둘 다 똑같아. 너도 내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며느리도 달려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임시 할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한다고. 됐다. 내가 뭐 너네한테 남들만큼 잘하는 거 바란 줄 알아? 수술하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검진 받으러 와서 하룻밤 재워달란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임시 할머니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 너한테 미안한 거 더 이상 없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 살란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임씨 할머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 갈 곳 없으면 찜질방이나 근처 호텔 가보는 건 어떠니? 어머니, 이제 그만 연락하렴? 병에 걸려보니 남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겠더라. 나도 이제 남편과 행복하게 노후나 보내며 살 생각이란다. 너희는 거기서 새지 바라보면서 불효자식의 말로가 어떨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게 좋겠구나. 아들 부부가 떠나고 난 뒤 임씨 할머니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네요. 그래요. 당신이 결단을 잘 내렸소.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차례요. 집을 매각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였기에 매매가도 높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한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임씨 할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30일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환자 방치 사실이 병원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누군가 며느리의 회사 게시판에도 이 사실을 올렸고 며느리가 다니던 의료기기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는 회사에 항암 치료 중인 시어머니를 방치한 직원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라며 노인 학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자 결국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상황도 아들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신 방법이 알려지자 거래처에서도 하나, 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아들은 승진은커녕 해고를 당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를 창고방에 재웠다는 이야기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퍼지면서 그동안 쌓아온 체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 아들 부부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한편 임씨 할머니 부부는 매각 대금으로 조용한 동네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옥상에 작은 텃밭도 있어 상추도 기르고 방울토마토도 심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으로 장만한 낚싯대를 들고 근처 저수지로 낚시를 다니기 시작했고 임씨 할머니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린 그림 어때요? 와, 벌써 이렇게 잘 그리네요. 우리 집 거실에 걸어두면 딱 좋겠어. 가장 기쁜 소식은 얼마 전 정기 검진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임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보며 생각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이요.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을 거요. 이제 임씨 할머니의 하루는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구속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고 저녁에는 남편과 산책을 합니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모여 차도 마시고 웃음꽃도 피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동안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네요.
임씨 할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식은 이제 남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진정한 나의 삶을 살고 있다. 더 이상의 후회도 미련도 없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이제 임씨 할머니의 인생에는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텃밭의 꽃들처럼 그녀의 삶도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뭐예요, 엄마? 갑자기 부르시고 무슨 일이세요? 맞아요, 어머니. 바빠 죽겠는데 저는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정씨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너희 둘, 지금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알고나 있니? 그야 오빠 집이죠. 갑자기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걸 잘 봐라. 등기부 등본에 네 남편 이름이 어딨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집이 사실 시어머니 명의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껏 이 집에서 산 건 뭐예요? 오빠가 자기 집이라고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야. 그러니까 이 집은 내 거고 어떻게 할지도 내 권한이야. 말도 안 돼. 그리고 현영아, 어제 내가 놀이터 벤치에서 한 말? 그때 다 들었다. 그동안 일부러 내 연락 다 무시한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정미숙 할머님이십니다. 정씨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시장 국수 장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 이제는 알람 시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새벽빛을 보며 할머니는 문득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진 속 남편의 모습도 흐릿해졌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그 시절,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공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정씨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됐습니다. 미수가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우리 아들 영광이 잘 부탁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 영광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에게 남은 건 남편이 진 산더미 같은 빚과 새파랗게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죠. 당신 없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날 밤, 정씨 할머니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었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못할 게 뭐 있겠어. 살고자 하면 다 살 수 있어. 그 말은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남은 채소를 사다가 다듬어 팔고 남의 집 빨래와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식당 설거지까지 손이 닿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공장 사모님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이런 고된 노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이면 온몸이 쑤셨고 손바닥은 갈라지고 트였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한숨 한 번 내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영광이는 자랐습니다.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했고 덤벙대는 성격의 실수도 잦았지만 착하고 정 많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발 뻗고 나서서 도와주었고 어머니가 시키는 심부름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광이 마음 하나는 참 예쁘구나. 정씨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고 애틋했습니다. 남들처럼 똑똑하진 않아도 순수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예뻤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아들이 지 아버지를 닮아 너무 유순해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씨 할머니는 국수 장사로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할머니, 이 국수는 정말 어머니 손맛이 그대로네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그저 정성껏 만든 것뿐인데. 처음에는 시장 좌판에서 시작했지만 정갈하고 정성스러운 국수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이 늘었습니다. 그 덕에 마침내 동네에 작은 가게도 낼 수 있게 되었죠.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허름하지만 자신만의 가게를 갖게 된 그날, 정씨 할머니는 밤늦게까지 가게를 닫고 또 닦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가게 한켠에 걸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셨죠. 그렇게 남편의 빚을 모두 갚았을 때 정씨 할머니는 처음으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매달 저축도 할 수 있었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한편 아들 영광이는 세수 끝에 수도권의 한 대학에 겨우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디어 취직했어요. 그날 정씨 할머니는 마치 자신이 취직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어엿한 회사원이 됐네. 내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도 잠시 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정씨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국수를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결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하고 싶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지만 곧이어 아들의 이야기에 정씨 할머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교제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여자는 24살에 같은 대학 후배로 갓 졸업했지만 아직 취직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들 역시 27으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씨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뭐가 준비됐다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살 집은 있니? 돈은? 여자의 부모님은 뭐라 하시는데? 친정에선 우리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잘 살 자신 있어요.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는데 또다시 험난한 길이 예고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소중한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휴, 애가 생겼으니 결혼은 해야지. 하지만 영광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희한테 줄 집은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야. 너희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너희가 책임감 있게 돈을 갚아야 할 거야. 알겠니? 아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에 정씨 할머니는 어린 아들 부부를 위해 혼수와 가전제품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며느리의 집안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친정에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며 부디 아들과 며느리가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를 뒤에서 응원했습니다. 결혼 초기 24살의 어린 나이에 시집온 며느리는 서툴고 미숙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들 그런 거지 뭐. 나도 한때는 어렸으니까. 첫 아이를 낳고 육아에 서툴러 하는 며느리를 위해 정씨 할머니는 밤낮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저귀 갈기부터 젖병 소독까지 뿐만 아니라 출산한 어린 며느리까지 챙겼습니다. 정씨 할머니가 사실상 2명을 육아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다행히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 너도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고생이 참 많구나.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할머니가 건네는 말에 대답이 짧아지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육아와 집안일을 전적으로 할머니에게 맡기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이번 주도 부탁드려요. 저도 이제 일 다니잖아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어린 손주를 데려오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예? 근데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니?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져서요. 어쩔 수 없어요. 일이 그렇게 바쁘면 애 돌봐줄 가정부를 쓰는 게 어떠니? 어머니,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가 보는 게 더 좋잖아요.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친구들과의 약속을 핑계로 아이를 맡기곤 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손주가 예뻐 마다하진 않았지만 점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일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슬금슬금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도 없어 보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에 들렀다가 오느라 좀 늦었네요. 사과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준비해 놓은 음식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좀 같이 먹지 그러니? 가족끼리 대화도 좀 하고. 괜찮아요. 친정에서 먹고 왔어요. 대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명절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늦게 오거나 아예 정씨 할머니의 집에 방문조차 하지 않았고 와도 얼굴만 비치고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정씨 할머니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영광아, 며느리가 왜 이렇게 명절에 안 오는 거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영이가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좀 불편하대요. 아직 어려서 그러니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은 들은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은 손자의 입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며느리가 손주를 정씨 할머니의 집에 맡긴 날이었죠. 손자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랑 엄마는 사이가 안 좋아요? 응?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할머니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으면 귀찮아진대요. 정씨 할머니는 손주의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자의 순진한 눈빛을 마주하면서도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씨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정씨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정기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정씨 할머니에게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님, 검사 결과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으셔서 수술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사해보죠.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설명 들어야 하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세요. 마침 아들은 부산으로 장기 출장을 간 상황이었고 정씨 할머니에게 연락할 가족은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얘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수차례 전화했지만 모두 부재중 통화로 남았고 결국 정씨 할머니는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현영아,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구나. 가족이랑 같이 오라는데 혹시 시간 될 때 전화 좀 해줄래? 하지만 며느리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고 결국 정씨 할머니 혼자서 병원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또다시 주저리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애엄마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따로 현영이한테 따로 말할게요, 어머니. 정씨 할머니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더 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날 무시하는 것도 서러운데 아들마저 저렇게 무심해서야 원. 정씨 할머니는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정씨 할머니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시 한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수술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가능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온 참이었죠. 이를 알리려고 아들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가던 중 아파트 놀이터 근처 벤치에서 며느리가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쟤 현영이 아니야? 무슨 대화를 저렇게 크게 한담? 진짜? 시어머니가 또 전화했어? 이번에 어디 아프시다고 연락 왔는데 내가 일부러 싹 다 무시했지. 아니 그런 건 아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어이가 없어? 이 나이에 홀어머니 간병까지 떠맡게 생겼어? 무조건 회사 핑계 애 핑계 대면서 절대 병원 같이 안 갈 거야. 혹시 몸이 더 안 좋아지면 요양병원에라도. 며느리의 막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정씨 할머니의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충격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신혼집에 살림살이에 심지어 손주까지 돌봐주며 아들과 며느리를 챙겨줬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그저 귀찮은 짐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필요할 때는 막무가내로 연락하고 찾아오더니 정작 자신의 전화도 문자도 귀찮다며 일부러 무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정씨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솟았습니다.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후 정씨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문득 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 말했는데도 변명만 늘어놓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았지. 아무래도 영광이도 알고 있었을 거야. 어차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아들은 분명 며느리의 편만 들며 어머니가 이해 좀 해달라거나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결국 정씨 할머니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불보듯 뻔했죠. 정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새삼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아들 며느리를 너무 오냐오냐 했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말이야. 지금까지 손주를 생각해서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정씨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정씨 할머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부부를 위해 모아둔 통장과 등기부등본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씨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살펴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권리가 할머님께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대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관대하셨던 거예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정씨 할머니는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받지 않으려나 보네. 그래, 내가 무시한 이 전화로 결국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했습니다. 영광아, 내일 저녁에 집에 좀 들리렴. 네. 갑자기요? 너랑 현영이한테 같이 얘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이신데요? 그건 내일 와서 얘기하자꾸나. 현영이도 꼭 같이 오라고 전해주렴. 다음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정씨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불만이 가득했고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바빠 죽겠는데 저는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들은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한 듯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정씨 할머니는 준비해온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너희 둘, 지금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알고나 있니? 아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오빠 집이죠.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세요?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잘 봐라. 등기부 등본에 내 남편 이름이 어딨니?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명이었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아들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 내가 너희에게 임시로 빌려준 거야. 너희가 나중에 잘 자리 잡고 갚아가겠다고 약속했으니 믿었지.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하나 갚은 게 있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껏 이 집에서 산 건 뭐예요? 오빠가 자기 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정씨 할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말이야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이 집은 처음부터 내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이야. 네?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현영아, 어제 내가 놀이터 벤치에서 한 말? 그때 다 들었다. 정씨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그동안의 뻔뻔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동안 일부러 내 연락 안 받은 거니? 어머님, 그건 그냥 친구랑 하는 농담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는데. 아들은 무슨 상황인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긴 것도 문제지만 특히 며느리가 나를 개무시하고 연락도 일부러 피하는 꼴을 보니 이제는 더 참을 수 없어. 너희가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데 나도 너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잖니? 마음 같아선 그동안 못 받은 이자까지 전부 받아내고 싶지만 손주 얼굴 봐서 그건 참으마. 그 대신 다른 세입자들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내. 못하겠다면 이 집에서 나가. 아들이 황급히 어머니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라고요? 우리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 상황 정말 힘들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엄마한테 더 잘할게요. 하지만 정씨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수년간 쌓인 서운함이 폭발한 순간이었죠. 너희가 지금 당장 월세를 낼 여력이 없다면 다른 싼 집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 이제 너희도 예전처럼 어리지 않아.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렴.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소에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한 태도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정씨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됐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않으마. 그니까 너도 앞으로 연락하지 마렴. 어차피 너네 도움 필요할 때만 연락했으니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구나. 그 말을 끝으로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후에 정씨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이 당장 집을 떠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주었지만 아들 부부는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이삿날을 정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집을 비우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살던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매각하진 않고 세입자들에게 임대해 매달 월세를 받기로 결정한 정씨 할머니는 그 돈으로 자신이 오랫동안 꿈꾸던 여행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도 됐지.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나도 내 삶을 즐기며 사는 거야. 정씨 할머니는 홀로 여행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정씨 할머니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제주도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오랜 세월 쌓였던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데, 왜 난 지금껏 이걸 몰랐을까? 정씨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주도의 풍경은 정씨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과의 대화, 작은 카페에서 마신 한 잔의 커피, 그리고 조용한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까지. 내가 이렇게 맘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오다니. 할머니는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여러 지역을 여행하며 평생 만나보지 못했던 풍경과 경험을 했습니다. 강릉의 바닷가, 전주의 한옥마을, 그리고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살던 곳과 조금 떨어진 작은 구축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크고 편리했던 신혼집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좁고 오래된 아파트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고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들어온 것이어서 매달 빠듯한 이자와 월세로 인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팍팍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며느리는 더 이상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동네 마트나 음식점에서 파트타임 일을 구해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어야 했습니다. 여보,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린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장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월급에서 남는 돈은 저축하며 아내와 아이를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이 일을 계기로 과거 자신의 무례함과 경솔함을 후회하고 정씨 할머니에게 한 행동을 속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정씨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뻔뻔하고 어리석었던 예전의 태도와는 다르게 머리를 깊게 숙이며 그때의 일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연락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서운하셨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절 위해 애써주셨는지 깨달았어요. 너네가 이렇게 달라진 걸 보니 많이 느낀 게 있긴 한 것 같구나. 진심으로 반성한 듯한 아들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정씨 할머니는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시간 보내기도 바쁘구나. 우리 연락은 꼭 필요할 때만 하자. 내가 너희에게 먼저 연락할 일도 없을 거야. 정씨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명절이나 중요한 날이면 선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거리를 좁히려 했었고, 이런 노력하는 모습에 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가까운 관계를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말은 고맙지만 너무 가까이 지내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길 거야. 딱 이 정도 거리가 제일 좋아. 정씨 할머니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가끔 아들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더 좋았고, 가끔 만나기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이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바깥 생활을 하며 외로움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씨 할머니는 오랜 시간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자유와 여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결단은 가족들에게 책임과 예의를 가르치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가족도 너무 가깝게 지내기보단 한 발짝 떨어져 지내는 게 나을 때도 있는 법이지. 정씨 할머니는 또 다시 여행길을 오르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